그럼 지금부터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개발의 주역이 된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적 우주 활동에 대해 재미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공동주최 기관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김명희 실장님의 간략한 행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행사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2021년 세계 우주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 우주 주간이라는 행사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한 주를 갖다 기념하는 건데 유엔이 제정하는 겁니다. 199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우주 주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년 있습니다. 매년. 10월 4일 날 왜 정했느냐? 10월 4일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이 올라간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10월 4일 기점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을 우주주간으로 정하고요. 이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공통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끝나는 10일 날은 그날도 좀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1963년에 인류 최초로 이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조약이 체결된 날이래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가 세계 우주주간이고요. 매년 우주주간 행사 때마다 세계 우주주간 본부에서는 우리나라 또 우주주간 역시본부에 이렇게 포스터를 보내줍니다. 보시는 포스터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하는 우주주간 협회에서 만든 건데 금년은 주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주와 여성입니다. 우주와 여성. 인류가 우주 개발하는데 기여했던 여성 과학자들, 여성 우주인들, 여성 기술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한 해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여성 우주 과학자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제목 보시면 아는 것처럼 우주 좀 아는 언니들이라고 이번 그 부산과학관 행사가 돼 있어요. 좀이 들어간 이유를 아시겠죠? 부산에서 하니까 좀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모실 과학자분들께서는 여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나라 우주 과학의 발전에 제일 앞에 서 계신 그런 분들이세요. 자, 이 과학자님들을 무대에 모시기 전에 하나만 좀 더 미리 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이름 혹시 아시나요? 예, 그렇죠. 유리 가가린이죠. 그러면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인 이름 아세요? 예, 가물가물. 네, 예, 테레슈코바라는 그 러시아 여성이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됐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주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소연 우주인이 2008년 4월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우주에 올라가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을 하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 얘기를 상식으로 아시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과학자 세 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예, 그러면 일단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소개드릴게요. 홍서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고요. 세계우주주간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자, 정서영 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음악회 들으셨잖아요. 음악회 이어서 바로 또 이 토크쇼가 있기 때문에 토크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지개 피고 시작할까요? 한번 기지개 쭉 피시고 네, 내려주십시오. 천천히. 네. 오늘 방금 전에 그 3명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을 거고요. 저는 우주 좀 아는 언니들의 막내 정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오늘 토크를 해주실 이제 두 분 언니들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같이 저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세계 우주주간
그리고 유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슬라이드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넘어갔네요. 이거 저희 한번 만들어 봤고요. 세계 우주주간이라는 거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엔에서 지정을 한 세계인들의 우주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예요. 아까 들으셨는데 10월 4일이 무슨 일,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0월 4일. 혹시 아까 잘 들으신 분? 네? 그쵸. 네. 최초의 인공위성을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 쏘아올린 날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10월 10일. 10월 10일은 어떤 날이었나요? 네. 그 우주 공간을 평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는 우주를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을 한다라고 그런 조약을 맺은 날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요 두 날짜는 꼭 기억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10월 4일 스푸트니크 발사일, 그 다음에 10월 10일 우주 조약이 체결된 날, 발효가 된 날입니다. 이때부터 이용하게 됐는데 요 두 날짜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지 아시죠? BTS죠? BTS가 어딘가 갔다 왔어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요? UN! 맞습니다. UN 총회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왔어요. 어떤 UN에서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 중요성을 전 세계인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UN에서 지정한 전 세계인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총 17개가 있는데요. 이 17개의 목표들은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이 17개의 목표들과 우주가 관계가 있습니다. BTS가 UN과 관계 있고 UN이 또 우주와 관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UN이 아까 세계 우주주간이라는 거를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우주랑 관련해서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UN의 우주위원회라고 해서 각국의 대표들이 UN에 와서 우주를 어떻게 하면은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전 세계인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 건데요. 거기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지속가능 발전, 여기에 우주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날짜 10월 4일, 10월 10일 그리고 UN에서 우주 공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오늘의 메인 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제가 막내라고 했잖아요. 오늘 편의상 여기를 뭐 누나라고 부르셔도 되고 아줌마, 뭐 박사님, 뭐 여러 가지 호칭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냥 편의상 친근하게 저의 언니들이기 때문에 언니들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주 좀 아는 언니들의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하고 저희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기로 할까요? 그러면 우리 로켓에 대해서 조금 아는 우리 첫째 언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사체를 만들고 있는 임석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인공위성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우리 둘째 언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둘째 언니 김현옥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네, 자리에 앉아서 오늘 우주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첫째 언니 얘기부터 들어볼까 해요. 첫째 언니, 네. 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나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 그러면 누리호 들어본 사람? 많이 하네요. 나로호 발사할 때 본 사람? 보신 분 있어요. 그때 텔레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기억나시죠? 3초, 2초, 1초. 나로호가 이륙하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그 동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누리호는 후배가 카운트다운을 해요. 근데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에 그때 현장에서 나로호가 이륙할 때 그 희열과 감동을 저희가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저는 발사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우리 큰언니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그러면 큰언니 나로 개발에 참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카운트다운도 하시고 혹시 이미 여기 와 계신 분들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2주 후에 뭔가 이벤트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10월 21일 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 있는지 아세요? 아직 몰라요. 10월 21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10일. 네. 10년 전에는 제가 나로호 발사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10일 후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10일 동안 텔레비를 켜시면 엄청나게 많이 그 누리호 발사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시험 발사체라고 해서 먼저 조그맣게 발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희가 10일 후에는 대형 로켓을 만들어서 네, 누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혹시 이 뒤에 사진이 누리호인가요? 지금 이거는 누리호 시험 발사체예요. 2018년도에 발사했던 발사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리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간 부분부터 위에 있는 작은 걸 발사했어요. 그리고 10일 이후, 10월 21일에는 밑에 엄청나게 큰 엔진을 4개나 붙인 300톤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런 발사체를, 로켓을 발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 꼭 봐주세요. 네. 아, 여기 그림에 보니까 엔진이 4개가 확실히 보이네요. 근데 발사체라는 게 대체 무엇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 로켓 뭐 하는 것 같아요? 발사. 인공위성을 올리는 거. 네, 많이 알고 있네요.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뭐죠? 로켓 날아가는 거 맞아요. 로켓가 날아가요. 로켓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트럭, 버스 같은 거예요. 자동차, 트럭, 버스. 근데 이게 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주로 가는 거예요. 로켓가.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트럭, 버스에 뭐가 타 있죠? 사람. 또 돈. 또 아니 자동차, 트럭, 버스, 비행기에 타는 거.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뭐든지 다 있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움직이는 거를 전부 다 위로 하늘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게 그게 로켓이에요. 그동안에 인공위성 올려요 라고 했잖아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 중에 하나인 거죠. 무언가를 어떤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거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해서 점프해보면은 얼마큼 올라갈 수 있어요? 요만큼? 근데
로켓은 저 위에 몇백 킬로미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만들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로켓은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를 움직여서 배달해 주는 거, 옮겨 놓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 근데 언니, 그 로켓가 운송 수단이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로켓은 보통 한 번 쓰고 나면은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에는 일단 보내기만 했어요. 네, 보내가지고 위에서 다시 지구로 떨어지다가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하늘에서 떠다니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많은 회사에서 계속 많이 발사를 하니까 점점 그런 게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자동차, 트럭, 버스인데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버스 타면 여러분들 어때요? 갔다 와야 되죠. 우주 관광, 우주 여행도 해야 돼요.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지금은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켓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저희 한번 구경해 볼까요? 보실까요? 자, 따단. 이거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뭐냐면 CG 아니에요. 스페이스X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우주에 올라갔다가 지금 시간이 짧아갖고 줄였어요. 내려오는 장면만 했거든요. 두 개가 심지어 두 개,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두둥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딱 지구에 착륙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로켓에 우리가 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여행을 하고 갔다가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재사용 로켓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이게 로켓이라는 게 올라가는 광경만 구경을 했었지 이렇게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광경을 구경을 했을 때 정말 처음에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거 반대로 동영상을 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발사체라는 게 지금 재사용 발사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그거 말고도 발사체의 종류라는 게 더 있나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작은 발사체에서부터 큰 발사체까지 쭉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재사용 발사체라고 말한 건 지금 갔다 왔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발사체는 어디 있을까요? 나로, 누리호.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쪽 끝에? 손 들어주세요. 이쪽 끝에 있을 것 같은 사람. 네, 좋아요. 이쪽 끝에 있을 것 같은 사람.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사람. 네. 자, 답은 띠딩 어디 있냐면요. 빈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렇게 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요만한 거 만들면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른들 쓰는 핸드폰이 옛날에 엄청 컸다가 지금 쪼만해졌거든요. 로켓도 작아지고 있어요. 작은 로켓가 많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로켓은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형 발사체를 가지고 많이 발사해서 많이 배달하고 많이 택배하고 우주로 택배하고 우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다음에 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재사용하고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주 관광도 해야 되고 갔다 오기도 해야 되고 많이 만들어서 지금 10년에 한 번 발사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발사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발사체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요. 근데 언니 제가 저기 우리나라 발사체 있는 거 숨겨놨어요. 화면에. 그래요? 저기 아까 비어있는 곳이라고 해주셨는데 가장 쬐끄만 인공위성들, 우주 발사체, 로켓, 저게 우리나라 발사체인 거 맞죠? 저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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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습니다. 작은 로켓이라고 해서 뭐 성능이 더 나쁜 건 아니고 쬐끄만 위성들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로켓 얘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둘째 언니, 위성을 조금 아는 둘째 언니한테 인공위성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그 인공위성 지금 발사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서투르네요. 나름 공대 나온 여잔데 이렇게
그 발사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공위성은 뭔가요? 여러분 동영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로켓이 왜 필요한지 아까 6기서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인공위성 실어 나르는데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춰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인공위성이 있는데 여러분 인공위성이 뭐를 하는 걸까요? 아는 친구. 어떤 거요? 잘 안 들려. 전화, 맞아요. 전화. 여러분들 전화 통화, 전화. 또 저기 있네요. 여학생 친구. GPS. 맞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위치 알려주잖아요. 내비게이션 서비스 있어요. 또 저기 손 들고 있는 친구. 맞아요. 위성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위성 사진을 찍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이게 조금 늦게 나가네요. 그래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쓸모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위성을 조금만 한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구 사진을 찍어서 뭐를 하는지 그 얘기를 주로 해드리려고 해요. 자, 위성이 지구 궤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캔하듯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지나가요. 자, 여러분 사진 어디다 쓸 것 같아요? 날씨 예측. 여러분 여기 예습하고 온 것 같아요. 또 누가 미리 알려준 것 같아. 또 가운데 학생, 여학생. 또 여기 가운데 여학생 얘기해줘도 돼요. 어디에 쓸 것 같아요? 지구 사진을 찍어서 뭐야? 여러분은 사진 뭐 했어요? 사진 많이 찍죠? SNS에 올려요. 맞아요. 멋진 사진 많이 있어요. 저도 이따 하나 보여줄까요? 또 저 뒤에 있는 친구. 엄마 아빠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조금 달라요. 저는 사진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친구. 지구의 모습을 맞아요. 자, 여러분들 아까 BTS 얘기했죠? BTS가 유엔에서 무슨 얘기했다 그랬어요? BTS가 무슨 얘기했다 그랬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환경. 그쵸? 우리 일회용 쓰레기 많이 쓰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 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고 전염병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쵸? 알려면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사진을 찍는 위성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환경오염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예전에 맨날 고생했던 거 생각해요? 생각나요? 바깥에서 축구도 못하고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미세먼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여러분들 여름에 홍수 엄청나게 많이 나서 여러분들 여름휴가 잘 못 갔을걸요? 기억해요? 그런 식으로 네, 지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성을 띄워서 아까 발사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성도 많이 필요했어요.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위성이 지구관측 위성이다라는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지구를 찍은 사진이 뭐 여기저기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위성 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뭘 것 같아요? 남극? 대륙? 나무. 또 어디요? 여기가 계절로 치면 어떤 계절일 것 같아요? 겨울, 그쵸? 얼었잖아요. 그쵸? 얼었어요. 안 넘어가요? 다음. 자, 저기 지도가, 오른쪽 옆에 지도가 좀 나오는데요. 러시아 중에서도 아주 북쪽 지방에,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고, 거기에 보면 러시아를 흐르는 아주 긴 강이 있고, 그 강의 하구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워낙 춥다 보니까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어요. 그런데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앞쪽으로만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와, 그림 같죠? 되게 예쁘죠? 인공위성에서 이런 사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예쁜 사진이 아니고요. 자, 아무리 추운 북극이어도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름이 되면 온도가 좀 올라가서 물이 생기고 이러면 여기에 습지가 형성돼서 풀도 자라고, 그럼 풀들이 자라니까 그 안에 각이나 습지에 물고기들이 생기고 새들이 먹으러 오고,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자연보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때요? 사람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여기 사진을 찍어주면 우리는 그 사진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중요한 생태계 보고인 여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구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이 있거든요. 지구 사진을 찍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그 강하구 중에서 아주 작은 지역을 확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성능이 아주 좋아서 지구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아주 자세한 영상을 찍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가운데 이렇게 길게 강줄기가 하나 지나가고 있고, 그 옆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가 좀 있죠. 뭔가 저기 보면 땅 부분이 무슨 동물 껍질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런데 저게 뭐예요? 네, 저게 슬라이드를 한 장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꽁꽁 얼어있는 땅이지만 여름이 되면 지표가 살짝 녹아요. 땅이 녹으면 물이 생겨나잖아요. 그 물이 약간 대지의 지대가 낮은 부분으로 스며들어요. 그렇게 스며들어 있다가 겨울이 되면 물은 어떻게 돼요? 얼면? 부피가 늘어나죠.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 옆에 있는 땅은 밀어버려요. 그럼 밀리는 땅은 약간 솟아오르겠죠. 그래서 약간 웅덩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땅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인공위성에서 한 달, 두 달, 1년씩 계속 지켜봐서 이런 땅의 모양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생기는 호수가 점점 커진다는 건 기후변화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공위성 사진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위성으로 그냥 눈으로 보는 사진을 찍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네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혹시 그러면 인공위성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아주 예쁜 사진에서 시작해서 자세하게 들어가 본 모습이고요. 인공위성 중에는 멀리서 아주 넓은 지역을 찍는 위성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한 결과예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선 있죠? 그거는 1981년부터 20년까지, 그러니까 한 30년간 북극의 해빙 면적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거는 작년에 찍힌 영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한 10년 동안 얼마나 빠르게 북극의 얼음이 녹았는지 알 수 있겠죠? 면적만 줄어든 게 아니라 부피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지구 온난화. 그렇죠? 날이 더워져서 이렇게 북극에 꽁꽁 얼어있는 얼음들이 녹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기후 변화의 어떤 증거를 위성으로 찾을 수 있는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은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레나강 하구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북극 지역, 여기 지금 레나강 지역도 이 북극해 인근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되기는 하는데, 기후 변화로 해빙도 높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꽁꽁 얼어있는 땅이 있었죠. 꽁꽁 얼어있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땅이 녹겠죠. 그 땅이 얼만큼 심각한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 기사예요. 한겨레 신문에 났고요. 저 지역 인근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각주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그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아내리면서 그 땅 속에 묻혀있던 동굴곰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4만 년 전에 멸종했던 동굴곰의 시체가 나왔어요.
보존도 잘 돼서 왜냐면 꽁꽁 얼음서 우리가 물건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 상태 그대로 얼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후 위기라고 하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만 년 전에 멸종했던 어떤 동물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 동물이 어떤 상태로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건강했었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마스크 왜 써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쓰죠.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지금 저기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어떤 예전에 정말 멸종됐던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고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스크 못 벗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가 아니고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죽었던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뭔가 재해 재난, 자연적인 그런 재해들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자료 화면 하나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인공위성은 계속 주기적으로 지구 주변을 돌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잘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우리 작년까지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나기 전 사진하고 홍수가 난 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지금 침수가 되었고 거기에 어떤 집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에 인공위성이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렇게 홍수가 나기 전이랑 후의 사진을 바로 찍어서 비교하면은 어디에 지금 피해가 큰지 그리고 어디를 복구하면 되는지 이런 걸 굉장히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저 사진은 우리나라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위성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찍을 수 있는 위성을 가지고도 저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은 계속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때 인공위성이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난재해라는 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성 말고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도 같이 찍어주면 우리가 영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위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기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관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나사도 알 수 있고, 뭐 독일의 나사도 있고, 프랑스의 나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아까 BTS가 UN에 간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재난재해에 우리가 잘 대응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고 우리가 또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UN의 그런 우주 자원, 우리가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로켓을 개발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평화롭게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 세계 재난재해가 나면 이런 위성은 사실 구매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위성 사진을 빨리 찍어서 빨리 분석해서 재난재해 피해가 적도록 그다음에 그걸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 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사님께서 우리 둘째 언니께서 그거를 담당하고 계신데 예전에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사무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때 전화 24시간 맞아요. 대기하고 있으셔야 되죠. 네, 네. 맞아요. 재난을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모든 나라들이 위성을 잘 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재난재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기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게 이제 유엔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이거 박사님 거기서 참여하신 사진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내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6개월마다 모여서 같이 어떤 부분을 더 어떻게 지원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회의들을 하고 있고, 그때 찍은 사진이고, 사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만나서 회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회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저희도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실제로 만나서 우리가 더 어떤 지원들을 해야 되는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회의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만약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위성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 개발이라는 게 국가 간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국가들 간에 도와가면서 유엔에서도 그렇고 또 위성 활용 분야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세계 우주주간의 주제가 우주와 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도 우주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우주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화 두 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왼쪽에 저거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의외로 많네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머큐리 13인데 저거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보신 분이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보신 분이 계셔서 다행이고 안 보신 분도 계셔서 다행이에요. 왜냐면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저거 두 개 다 1960년대쯤에 미국에서 한참 이제 우주 경쟁을 하던 시대에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왼쪽에 히든 피겨스는 미국의 아폴로 우주 계획, 거기에 참여를 했던 여성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그분의 삶을 그린 거고요. 실화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머큐리 13, 저것도 실화입니다. 저것도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들을 이제 뽑아서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켰었는데, 아쉽게도 그분들이 우주 비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이제 그 얘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 영화도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의 예전에 실화에 바탕된 그 영화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들 외에도 실제로 우주 개발에 기여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자분들도 많이 기여를 하셨겠죠. 네, 남성분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최초에 달에 발을 내딛었던 닐 암스트롱도 그렇고, 최초의 우주 비행을 했던 분들도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셨는데, 여성분들도 이렇게 기여를 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외국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주 분야 여성 하면은 딱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언니, 첫 번째 언니, 혹시 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여성 우주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힌트가 있었어요. 아까 누가 답변해줬다. 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예요. 이소연 박사가 2008년도에 우주 정거장에 가서 우주 비행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소연 박사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우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도 두 번째로 우주에 다녀온, 우주로 출장 갔다 오신 여성 과학자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소연 박사 보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깜짝으로 해서 이소연 박사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부산과학관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이소연 박사님 따로 모셔서
이소연 박사님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네. 몇 시간 전부터 대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요. 다음번에 저희가 여기서든 또 다른 곳에서든 이소연 박사님 모시고 한번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끝날 때 만약에 연결되시면은 네,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소연 박사님이 이제 우주 비행사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혹시 여기서 우주 비행사 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오! 혹시 뉴스나 어디에서 아르테미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들어보신 분? 아르테미스 계획. 있으시네요? 혹시 뭐예요? 아르테미스가요? 네? 듣기만 해봤어요. 듣기만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뒤에 사진이 힌트인데 옛날에 아폴로 계획은 들어보셨죠? 네, 아폴로 계획이 뭐였냐면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냐면 1969년에 갔으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차라리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조만간 인류가 달에 다시 발을 내딛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달에 처음으로 인류가 갔을 때 아까 제가 힌트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달에 발을 내딛었어요? 네일 암스트롱 맞죠? 그분이 되게 유명한 말도 남기셨잖아요. 그쵸? 뭐라고 이렇게 발자국 딱 찍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발자국 딱 남기고, 네. 이거는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하시고 싶을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사에서 다시 달로 돌아가서 사람을 거기에 착륙시킬 때는 그 닐 암스트롱하고 같이 갔던 분이 2분이 더 계셨는데 3분 다 남자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성 1분 그리고 여성 1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라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폴로가 뭔지 아시는 분? 아폴로 그리스 대답해 주세요. 태양의 신 아폴로. 대단합니다. 박수! 네, 맞아요. 그 아르테미스는 그 아폴로의 쌍둥이 여신이에요. 쌍둥이 여신.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최초의 여성이 달에도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일부러 짝을 지어서 아폴로의 쌍둥이 여신의 이름인 아르테미스라는 그 이름을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우주비행사 나사의 우주비행사 옷 입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있죠?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한국계 미국인도 계시고 그런데 저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의 길이 남을 달에 착륙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저분들만 갈 건 아니고요. 저분들 이후로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저 우주비행사 미국 사람만 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소연 박사님도 계셨고 그래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우주비행사 직업을 가지고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관광으로도 앞으로는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근데 꼭 우주비행사가 되어야만 우주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냐 우주 분야에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큰언니 네. 질문해 주시죠. 자, 너무 길게 혼자 얘기했네요. 혹시 우주비행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우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주랑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 온 지 20년 넘었어요. 20년 동안 계속 로켓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형아, 오빠들 보이죠?
언니들도 있을 거예요. 사진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위성 만드는 제 후배들도 있고 또 가운데 있는 분은 우주 쓰레기 관련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켓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꼭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분야에서 대기업이 아니어도 또 중견기업도 있고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하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켓도 만들고 위성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위성이 얼만큼 크기예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위성을. 그리고 저것보다도 더 작은 위성도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다 작아지고 있거든요. 로켓도 또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적은 돈으로도 쉽게 우주하고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켓하고 위성만 또 하는 걸까요? 그래야지만 우주 개발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사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도 사진 공학을 전공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공학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렇죠. 이제 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유엔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에는 뭐 저희 같은 연구원도 가지만 사실 거기서 대빵은 누구냐면요, 외교관들이에요. 외교관이 되어서도 우주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뭐 엔지니어가 되어서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 일할 수 있고 또 이제는 기업을 대학생들 아까 그 형아들 누나들 그 대학생이어도 기업을 만들어서 위성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언니? 지금 여러분 여기 사진에 뭐가 보이세요? 축구공 보이고 또 이거 뭐예요? 안 보여요? 이거 음료수. 여기는 뭐예요? 핫도그. 네. 공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이거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뭘까요? 앞으로 우주 공간에 이제 사람이 가서 거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저희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거는 이 광고에 나왔던 건데 우주에서 누군가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그런 광고였는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허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주에서 먹게 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사랑 캐나다 이제 우주기관에서 어떤 콘테스트를 하고 있냐면요. 딥스페이스 푸드 챌린지라고 해서 우주에서 먹을 음식에 관한 콘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저기 심사위원은 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셰프분들도 심사위원을 하시고 그럴 거예요. 혹시 그래서 음식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 요리사가 되어서도 또 나중에 장래에 우주랑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 우주비행사가 저기서 지금 뭐 공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는 우주에서 올림픽 스포츠 경기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림픽 있었잖아요. 실제로 저런 우주 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룰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장래에 뭐 나는 스포츠 선수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머리 한 구석에 나중에 나도 우주에서 스포츠 하게 되면 해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둘째 언니 너무 오랫동안 둘째 언니도 혹시 여기 오늘 와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미래 우주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뭐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가장 멀리 가본 게 어디 가본 거예요? 필리핀, 캐나다. 자, 알겠어.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한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알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우주여행을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여행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20년 후에? 2년 후에? 자, 4년 좀 넘어. 여러분 여기 여행할 수 있어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맞아요, 화성. 자, 지구에서 화성까지 얼마나 멀어요? 자, 지구에서 화성은 엄청나게 멀잖아요. 지금 같으면 한 6개월 정도로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된대요. 그러면 자,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는데 6개월 걸리면 거기에 여행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거기 가서 살 수도 있겠죠. 아까 재활용 발사체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는 2040년까지 우주에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갈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는 사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정말 소원 같은 거, 정말 되게 막연한 거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우주여행을 생각하면 나 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것처럼. 그런데 가능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주여행 갔다 온 거 알죠?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저보다 아마 젊을 때 이미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주에 가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행할 때 꼭 비행기를 조정해야만 여행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살 때 내가 꼭 뭔가 우주선을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화성에 가고 그러니까 우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올 때 내가 우주선을 만드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화성에 도시를 만들려면 집을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쵸?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의사도 필요할 거고요. 그쵸? 또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법도 필요해요. 그러면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요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쵸?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하면 꼭 과학을 해야 되고 막 항공우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고요. 나중에 우주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언니들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문 꼭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번쩍 들고 질문해 주세요. 자, 저기 검은색 마스크 쓴 친구부터 해볼까요? 네, 맞아요. 화성은 언제 가요? 화성은 언제 가느냐고요? 네. 네, 지금 화성 가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블록체인에 있는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이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질문한 학생 몇 살이에요? 몇 살 돼요? 2030년이면? 대학생? 그때 꼭 테레비 중학생? 2030년에 2030년에 11살이란 얘기죠. 지금 11살이고 21살이 되면 그러네. 대학생 됐을 때 갈 수 대학생 있겠네요. 됐을 때 꼭 테레비 보세요. 그 뒤에 오렌지 옷 입은 학생.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요. 질문은 곧바로 끝날 겁니다. 네.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여학생. 뒤. 나로가 정확히 이거 낮에 발사되는 거예요? 아니면 밤에 발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발사되는 거예요? 그 얘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앞에 설명을 못 해줬어요.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장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듣긴 들었어. 우리나라 발사장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지역. 고흥에 있어요. 고흥. 전라남도 고흥에 있고
남쪽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밑으로 생겼죠? 그 밑에 있는 고흥이라는 지역에 있고요. 고흥에 외나로도라는 섬에 발사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사를 할 거고요. 나로호 때는 오후 5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누리호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오후 4시에 3초, 2초, 1초 발사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TV 꼭 보세요. 보고 응원해 주세요. 맨 뒤에 남학생. 네. 맨 뒤에. 마이크 대고 다시 한 번만. 누리호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날아가요? 시속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처음에 땅에서 출발할 땐 0이죠. 그런데 쭉 올라가서 지구를 빙글빙글 돌려고 그러면, 이소연 박사다. 이소연 박사 연결됐대요. 좀 이따가 다시 하고. 자, 여러분 박수!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렸던 대한민국의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소개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소연 박사님.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네, 잠깐만 기다립시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지금 미국이 밤이에요. 11시? 밤 10시, 11시 그 정도 됐어요. 11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기꺼이 만나고 싶어서 이소연 박사가 밤 11시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잠을 안 자고 눈을 비비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지금 3시간 전부터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소연 박사님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던 차에 갑자기 화면이 켜져가지고. 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지금 부산 네. 과학관이고요.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초등학생 150명 정도 이소연 박사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그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선생님들께 이야기 들으러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저를 잘 모른다고 해서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손 들고. 저기 바로 손 든 친구 있었는데 까만 옷 입고. 저 뒤에. 아니요. 여기. 요 앞에, 여기. 요 앞에. 아니, 여기. 앞에. 네. 네. 까만 마스크. 제일 먼저 손 든 것 같아요. 네. 우주 가면 무슨 느낌이에요? 우주에 가면 우주 어떤 가면 느낌? 무슨 느낌일까요? 일단 우주에 가면 무중력이라서 지상하고 느낌이 되게 다른데 우리 지구에서는 항상 서 있으면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래서 누워 있으면 편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무중력은 그렇게 우리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둥둥 떠 있을 수 있게 되고 근데 그 느낌이 어떤 거와 똑같냐면 롤러코스터 탈 때 촥촥촥촥 올라가다가 완전 꼭대기에 딱 닿으면 잠깐 멈췄다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때 뱃속 느낌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자이로드롭 탈 때도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때 뱃속 느낌이 되게 이상하죠. 그게 무중력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가면 그 느낌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지속돼서 되게 불편하고 밥이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토하기도 하고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좀 적응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앞에. 하얀 색깔 마스크 낀 남학생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에 계시나 보다. 손이 보이네요. 네, 질문. 우주에서 뭐 먹었어요? 우주에서 뭐 먹었냐면 우주에서는 우주식이라고 우주인들이 먹기 위해서 개발된 음식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사실 옛날에만 해도 우주식을 설명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되게 쉬워진 게 여러분들 뭐 캠핑 가가지고 물 부어서 뭐 따뜻하게 만들어서 먹는 거나 아니면은 뭐 참치 캔이나 뭐 소세지 캔이나 이런 캔들 뭐 그 즉석 요리들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사실 그 뭐 한국에서 마트에서 사 먹는 즉석 요리들 뭐 전자레인지에서 잠깐 데워 먹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 부어 먹거나 하는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이 우주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단지 이제 우주에서 먹는 음식들이 그거랑 조금 다른 건 우주는 그 어떤 조그만 그 뭐 병균이나 뭐 작은 뭐 미생물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음식들을 방사능 처리를 했다는 점이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여러분들이 가끔 먹는 뭐 이렇게 마트에서 사 먹는 즉석식품들 아니면 캠핑 가서 먹는 즉석식품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 학생, 저 왼쪽 끝에 빨간 옷. 네. 마이크 갑니다. 우주로 이륙할 때 별로 안 무서웠어요? 사실 우주로 이륙하려고 로켓 안에 앉아 있었을 때 무섭다는 생각이 들 겨를이 없었어요. 아마 이제 학생도 조금 자라서 뭔가 본인의 일이 생기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하면은 이제 공감될 텐데 뭔가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로켓 안에서도 앉아있을 때도 확인해야 될 것들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계속 또 그 미션 컨트롤하고 계속 통신도 주고받아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고 더더욱이나 저는 발사 직전에 그 같이 가는 커맨더 우주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사실 무서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좀 한가로웠다면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재빨리 손들어준 친구가 여기 있는 앞에 흰 마스크를 낀 여학생한테 드릴게요. 혹시 우주에서는 어떻게 자요? 우주에서 우주에서는 어떻게 자냐면 그 우주에서는 대부분 우리 캠핑 갈 때 가져가는 슬리핑백 같은 걸 이제 가져가서 잠을 잘 때 쓰는데 사실 캠핑 갔을 때는 텐트 안에 이렇게 슬리핑백을 깔고 들어가서 눕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는 대부분 슬리핑백을 벽에다 걸어요. 왜냐면 옆으로 눕는 거나 쓰는 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나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면 무중력이라서 그 뭐 평소에 지구에서는 우리가 물구나무 서면 피가 머리로 몰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그다음 오랫동안 서 있으면 발이 붓고 근데 이제 무중력에서는 그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얼굴이 좀 부어요. 왜냐면 피가 다리 쪽으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무데나 공간이 있는 쪽에다 슬리핑백을 걸어 놓고 지퍼를 열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지퍼를 닫고 이제 거기서 자게 되는데 아무래도 무중력이라 슬리핑백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저는 그리고 또 우주인들 대부분이 슬리핑백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키가 되게 큰 우주인도 있고 등치가 큰 우주인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슬리핑백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닫아도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음 날은 슬리핑백 아래랑 위를 좀 묶었어요. 제 사이즈에 맞게. 그 다음에 고무줄로 슬리핑백을 뒤로 아주 잡아당겨서 또 묶었어요. 왜냐면 들어가면 조금 몸이 눌려지는 느낌이 들게. 근데 그렇게 해도 자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몸 전체가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30분 이상 자지 못하고 계속 깨게 되고요. 저는 이제 우주 정거장에 10일만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1시간 이상 쭉 잤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다른 우주인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우주에 체류하는 우주인들의 경우에는 적응이 되면 한 2-3시간까지도 쭉 잘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학생, 이번에는 어느 쪽을 볼까요? 너무 질문 많은데, 되게 많이 하시나 보다. 네, 지금 질문 한 10명도 더 들었어요. 자, 저요 한번 소리해볼까요? 자, 어디가 큰가 볼게요. 누가 할까요? 오, 많다. 네. 맨 끝에. 지정해.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저 뒤에서 손 들고 있는 조금 어린 친구인 것 같아요.
하얀색 마스크 쓰고 있는 친구 한번 질문해 줄래요? 네, 네. 방귀 끼면 어떻게 돼요? 네? 방귀 끼면 어떻게 돼요? 방귀 끼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정말 세게 끼면 몸이 앞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무중력이니까.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방귀를 세게 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방귀를 낀다고 냄새가 바로 이렇게 나지도 않아요. 왜냐면 공기 순환이 여기 지구처럼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조차도 코앞에 머물게 돼서 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내가 질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 환풍기를 돌려가지고 공기를 순환시켜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만 공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방귀 냄새를 전혀 안 맡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바로 맡을 수도 있어요. 그 공기 순환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 여기 이쪽에 있는 까만 옷 입은 여학생. 아 거기 네 다음번에 글로 시켜줄게요. 네. 거기 까만 옷 입은 여학생 이쪽에 예. 우주엔 생물이 있나요? 우주에는 생물이 있나요? 되게 심오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지구도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주에 있는 생물이에요. 왜냐면 우주라고 해서 지구를 빼고 나머지가 우주가 아니거든요. 지구를 포함한 모두가 우주이기 때문에 생물이 있죠. 근데 지구를 떠나간 우주에 생물이 있냐고 이제 묻는다면 우리가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거리, 정거장이나 뭐 3, 40년 전에 이제 달에 갔었죠. 달에까지나 뭐 요럴 때까지는 생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또 더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 우주 정거장에는 우주 정거장으로 화물선을 통해서 가지고 올라간 생물들은 있었죠. 왜냐면 저도 가지고 올라가서 씨앗을 발화시켜서 키웠고 초파리도 가지고 갔고 가끔 병아리도 가지고 올라갔고 동물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생물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가 3시까지였었어요. 일단 선생님 저희 몇 분까지 질문 더 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분단에서 네, 아까 저쪽에 거기 엄청나게 친구들이 응원해주는 어떤 그러게요. 친구예요? 여기요, 여기요 네, 했던 여기요, 친구죠. 여기요 해주는 친구. 친구들 덕분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주복은 답답해요? 와, 우주복 정말 답답해요. 우주복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우주 유형을 한 그러니까 정거장 바깥으로 나가는 우주복은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입었던 우주복보다 아마 그건 더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입었던 우주복도 답답했던 이유는 일단은 우주복은 만에 하나 우주선에 공기가 밖으로 새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우주복 내부하고 우주복 바깥이 완전히 공기가 차단된 그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돼서 일단 우주복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주복이 한 뭐 2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입고 이렇게 건들 때도 조금 이제 1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20kg이 아니라 1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10kg 가방을 등에 맨 것처럼 걷기도 좀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 안 통하게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갑도 끼고 있어야 되고 헬멧도 닫고 있어서 사실 여러분 얼굴이 간지러워도 긁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머리카락 이렇게 살짝 여기 지나가가지고 여기를 간지럽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주복을 닫고 있고 장갑을 끼고 있을 때. 그래서 답답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주선이 발사된 이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헬멧을 열고 장갑을 뺄 수 있을 때 뭐 약간은 만질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렇다고 해도 우주복이 온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고 물도 새지 않게 안에 고무로 다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땀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그 고무장갑 오래 끼고 있으면 손에 땀 차죠. 그런 것처럼 우주복도 오래 입고 있으면 땀이 차거든요. 그래서 또 우주복 안에 공기를 순환해주는 그 파이프를 항상 연결해둬야지 그걸 연결해두지 않으면 땀 범벅이 돼요. 고무장갑 꼈을 때처럼. 그래서
그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꼭 입어야 하지만 답답한 건 사실이죠. 편하진 않아요. 네, 오늘 초등학생 어린이 여러분 되게 많은데요. 어린이 여러분들 못지않게 학부모님들도 이소연 박사 되게 궁금하고 반가우실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부모님 중에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부모님. 여기 앞에. 네, 앞에 두 번째 분단에 부모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에 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얼마 동안 받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우주인으로 선발되고 제가 일단 러시아로 갔었어야 됐고요. 러시아에서 체류했던 건 한 1년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주 비행이 한 10일여 정도라서 사실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우주인들은 뭐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6개월, 정말 긴 우주인들 1년까지도 체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훈련이 뭐 5년에서 7년, 길게 했던 우주인들 첫 비행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저는 좀 짧은 편이었고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정한 실험 딱 18가지만 하면 되는 10일간 가는 우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짧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1년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러시아 미션 컨트롤과 그 커뮤니케이션 그 통신을 하면서 우주 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는 게 거의 3분의 1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 정거장에서 공식 언어는 영어였는데 그래서 우주인 선발할 때 사실 영어 테스트를 받았어서 이제 따로 영어를 훈련하진 않았었고, 근데 반대로 러시아 우주인들은 훈련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영어예요. 그다음에 대부분 미국 우주인들은 또 훈련의 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우주인이 아니면은 대부분은 훈련의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쓰고 저 우주인들끼리 농담으로 항상 하는 말은 러시아 우주인은 제일 힘든 게 영어라고 하고 미국 우주인은 제일 힘든 게 러시아어라고 하고 이제 푸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제일 힘든 게 러시아어와 영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훈련은 대부분 이론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우주선의 시스템, 우주 정거장의 기본적인 뭐 구조나 시스템들, 그다음에 우주 비행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순서로 비행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 이론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한 3분의 1 정도는 실제 거의 우주선이나 캡슐하고 그다음 우주 정거장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가상의 시뮬레이터 안에서 비행할 때하고 똑같이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서 뭐 일부러 공부해서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선에 들어가면 그냥 반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해서 이제 우주 비행 미션에 따른 훈련들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체력 훈련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무중력이라는 데가 힘을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막 큰 근육이 필요하거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들 때처럼 막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런 몸을 쓰는 훈련을 많이 하진 않고 저는 근데 좀 놀랐던 게 제가 평소에 하는 운동보다도 훨씬 더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박사과정 때는 거의 매일 한 3-4km 정도는 뛰고 아침엔 수영하고 이랬었는데 우주인 훈련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2번? 한 번에 한 1시간 정도? 뭐 길면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밖에 운동을 안 해서 이제 제가 저희 교관한테 왜 이렇게 운동 조금 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건강한 사람을 뽑아서 그 건강함이 유지만 되면 되지 굳이 운동 더 많이 하면 다치기만 하고 피곤해서 다른 훈련에 영향 미치고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았고 특히 다칠 확률이 높은 축구나 농구나 이런 운동은 절대 금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체력 단련장 안에서 달리고 뭐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수영하고 그다음에 간단히 걷는 정도, 뛰는 정도였지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도 의외였어요. 우리가 그냥 추측할 때 되게 많은 운동이나 근데 이제 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건 여름에 했던 해양 생존 훈련, 그다음 겨울에 했던 산악 생존 훈련은 정말 힘들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요. 왜냐하면 해양 생존 훈련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시간 만에
10kg, 5.5kg인가 줄었었어요. 한 2시간 정도에. 그러니까 정말 인텐스하고 힘들게 이제 훈련 강도가 셌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겨울에 하는 산악 생존 훈련의 경우도 뭐 나무를 직접 잘라가지고 피할 곳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그 중에 한 명이 다치면 들것에 들고 가야 되고 뭐 눈이 한 10cm, 10cm씩 쌓여 있는 산에서 하는데 흙이 나올 때까지 눈을 파내고 이제 쉘터를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체력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가 제게 되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아쉽지만 여기서 이소연 박사님한테 저희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대한민국이 우주 분야에서도 그렇게 뒤처지고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되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뭐 미국은 옛날에 달에도 갔고, 러시아는 뭐 정거장도 건설하고, 뭐 중국은 달의 뒤편까지도 갔다고 하고, 뭐 일본은 매년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고 하는 것들이 되게 멋지고 대단해 보이고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는 200여국이 넘는 나라가 있고요. 우리 자기 나라가 직접 로켓을 만들어서 쏠 수 있는 나라가 한 10%가 되지 않아요. 우리 상위 10%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한 5%. 그리고 아주 많은 해외 대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는 나라도 전 세계 50국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유학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우주를 연구하는 뭐 항공연과 같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주청과 같은 뭐 나사나 로스코스모스 같은 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뒤쳐졌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 하는 나라고 저만큼 하고 싶어 하는 나라인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도 없는 기회를 막 찾아다니기보다는 이미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윅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한 만큼 여러분들이 우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우주인으로 우주에 갔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우주인이 돼서 우주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우주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도 계시고 우주만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가도 있고 바로 하루 전에는 우주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러시아 여배우하고 우주 영화 제작자 그러니까 프로듀서 그죠? 제작자가 우주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정말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수학을 못하는데 나는 뭐 과학이 별론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주와 함께 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면 영화배우도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예술가도 함께 하는데 그리고 우주를 배경으로 음악을 만드시는 분 우주와 연결해서 콘서트를 같이 하는 가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방법들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소연 박사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과학관에 한번 또 오셔서 직접 여기 오신 분들과 또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소연 박사님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었고요. 네, 저희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로켓 언니랑 위성 언니 아주 짧게 한마디씩만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듣느라고 긴 시간 고생했고요.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메시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년 후에 만나요. 네, 저도 같이 봐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세계 우주주간 주제인 우주와 여성에 딱 맞는 흥미로운 토크 콘서트였죠.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첫째 언니 임석희 박사님, 둘째 언니 김현옥 박사님, 막내 언니 정서영 선임연구원님과 그리고 깜짝 출연해 주셔서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소연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 시간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